지구의 이웃이자 우리에게 친숙한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네. 화성인데요. 15년 만에 이 밝게 빛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오랜 꿈이었죠. 화성으로의 여행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다는데요. 네, 오늘 매거진 시간에는 화성의 최근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소장님, 이달 말에요. 화성이 네네. 지구에 가깝게 다가오면서 밝게 빛나는 화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네네. 하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도 화성이 굉장히 밝게 빛나거든요. 네. 요즘 장마 때문에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었지만요. 네. 요즘 한 10시가 넘으면 동쪽 하늘에 밝은 화성이 떠오릅니다. 예. 이 화성이 점점 밝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자정 무렵이면 동쪽 하늘에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와 밝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붉은색에 정말 밝다 느낄 오. 정도로 지금 밝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한 자정 무렵이 되면 남서쪽 하늘에는 목성이 굉장히 밝은데 평소는 목성보다 훨씬 어두운 화성이 요새는 목성보다 더 밝아 보여요. 예. 그리고 점점 밝아져가지고 이달 27일경에 가장 밝아지는데요. 네. 27일경이 바로 화성이 충에 위치해 온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뭔가요? 예, 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달이 보름달일 때 가장 빛나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화성도 태양의 정반대편에 올 때가 가장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밝게 빛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7일에 충에 위치해 오는데 또 31일이 되면 해와 이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구가 있으니까 지구와의 거리도 가까워지겠죠. 네. 우리가 보름달 이야기할 때 보름달일 때 제일 밝지만 예. 보름달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일 때 좀 더 밝죠. 아,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바로 뭐냐 하면 이 화성이 슈퍼문처럼 아하. 가장 가까워지면서 가장 이 지구와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는 네. 충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일 때 충에 오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볼 때 화성이 태양의 정반대에 있는 충, 그리고 네, 또 예.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근일점에 놓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그렇죠. 보이는 건데, 예. 자, 그러면요, 이렇게 빛나는 게 꽤 오랜만의 일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화성이 지구 바깥에 도니까 충에 위치해 오는 것은 한 26개월, 한 네. 2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태양하고 거리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보름달이 항상 슈퍼문이 아닌 것처럼. 예. 그래서 근일점일 때 이 충이 일어나는 게 약 한 15년에서 17년 정도 만에 일어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밝아지는 게 2003년 이후에 무려 15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네. 다음에 이렇게 밝은 화성을 볼 수 있으려면 앞으로 한 17년 정도 기다려서 2035년 9월이나 돼야 된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7월 27일 그리고 7월 31일 그 사이에 계속 화성은 근데 커질 뭐 것이다. 사실 지금도 계속 밝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화성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7월 27일부터 31일 이달 말경에 가장 밝아진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때 가장 날씨 좋을 때 예. 그러니까 이달 중순 이후부터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그 무렵은 지금보다 훨씬 밝은 화성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주말 같은 데 이용해서 물론 맨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 천문대 같은 데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훨씬 큰 붉은색의 화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십몇 년 만에 오는 좋은 기회고 앞으로 또 십몇 년 후에 있을 수 있으니까 눈을 그러게요. 크게 뜨고 가야겠네요.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놓치지 자.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성의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네네. 화성에서 소식을 전해오던 로봇이 태풍에 갇히게 됐다고요. 모래폭풍. 모래폭풍이요? 그러니까 모래폭풍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마시는 영화에서 보면 모래폭풍이 불면서 상당히 그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의 사태가 일어나는데 네. 지금 화성에 엄청난 모래폭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아. 이제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 네. 이 로봇이 셀카 사진을 보내왔어요. 네. 모래폭풍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금 불고 있는 이 화성의 모래폭풍이 5월 말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거의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뭐 모래폭풍이 이렇게 오래 부느냐? 화성의 남반구에 주로 이 큐리오시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기온이 올라가고 또 근일점이 가까워지니까 좀 더 온도가 높겠죠. 네. 네. 온도가 높아지니까 좀 더 모래가 많이 날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성 전체를 뒤엎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모래 폭풍이다라고 예. 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제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모래 폭풍의 원인을 한번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큐리오시티는 이게 이제 핵전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태양 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안 보여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큐리오시티의 능력을 갖다 지금 과학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화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번 모래 폭풍은 좀 특별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모래 폭풍이다. 예. 보통 모래 폭풍이 뭐 몇 달 지속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의 화성에 처음에는 뭐 지난달 초에 보도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 대륙만한 정도의 모래 폭풍이다라고 네. 했는데 지난달 말에는 거의 뭐 화성 전체를 거의 다 덮을 정도의 글로벌한 화성의 글로벌한 정도의 모래 폭풍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물론 이제 뭐 세기에 한 번 올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10년 만에 오는 가장 큰 모래 폭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래 폭풍 속에 바람이 부는데 시속 110km 정도 아하. 그 정도로 모래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화성의 대기 밀도가 지구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모래를 날릴 수 있는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하. 아주 뭐 뿌옇긴 하지만 지구처럼 아주 위험하거나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파괴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큐리오시티는 뭐 핵 추진 로봇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네네. 하셨는데 다른 탐사 장비들은 괜찮은가요? 지금 화성에는 이제 현재는 그 큐리오시티 이외에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그런 탐사 로봇이 한 대 더 있습니다. 네네. 2004년부터 거의 뭐 이제 14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 오래전에 로봇이니까 이 로봇은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연히 모래 폭풍에 인해서 해가 안 보이니까 작동을 못 하겠죠. 네. 지난달 10일부터 이제 거의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작동이 중지된 상태고 네. 예. 지금 나사의 과학자들이 계속 연락을 해보고 있는데 점점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하늘에 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화성의 날짜로 5,000솔, 그렇죠. 5,000일 정도 활동을 하고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예상 수명의 뭐 거의 뭐 10배 정도를 넘기고 있는 건데 아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태양 전지가 작동을 안 하면 예. 방전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래 폭풍이 이제 그치더라도 네. 이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충전이 어느 정도 다시 되고 그러니까 짧게는 뭐 수주, 많게는 몇 달 동안도 이 네. 작동이 어려울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래 폭풍이 완전히 뭐 태양 전지를 갖다가 뭐 덮어버리는 거 아니라 그렇군요. 바다에 부르면 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지금 오퍼튜니티는 좀 재개동 여부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네. 그래도 이런 가운데 화성 진출에 대한 희망적인 예측이 나왔더라고요. 네,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나사 소속의 짐 그리라는 박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이제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속에는 이미 화성으로 여행을 떠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 네. 그 얘기 뭐냐면 화성의 첫 번째 인류가 예. 이번 세대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들 중에 이제 결국 화성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막 기대감이 네. 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결국 네. 뭐 이번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 30년 이내에 네. 마션 화성이 탄생한다는 얘기인데요. 아하. 우리가 이제 지난 뭐 10여 년 동안 계속 화성 탐사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이제 화성의 토양이라든가 화성의 대기를 계속 관측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류가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화성 가는 로켓들이 뭐 민간 기업부터 나사까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세대, 그러니까 이번 뭐 현재 인류 지구에 살고 있는 세대들 네. 이 중에서는 마션 최초의 인류가 나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20, 30년대에는 화성이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20, 30년이면 이제 불과 10년 정도도 안 남았네요. 나서 나서 20년 정도. 예,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인류 최초의 화성인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준비들이 일단 필요할까요? 화성에 가서 살려면 화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이제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의 성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한 30억 년 전에 진흙 성분이 있더라. 진흙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물이 있었던 물이 얘기잖아요.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이 토양 성분 중에 퇴적암 성분도 있고 또 다양한 유기 성분들이 발견되는 걸 봐서 인류가 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메이븐이라고 하는 대기 관측 위성이 가가지고 대기 속에서 메탄 성분도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화성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가장 문제가 결국은 화성에 인류를 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 그러게요. 여태까지 인류가 화성에 착륙한 뭐 우주선이라든가 로봇이 1톤 이상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의 대기가 거의 엷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충돌해가지고 망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화성에 인류가 가려면 최소한 10톤 이상의
이 우주선이 내려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도 개발이 그렇죠. 돼야겠군요. 그래서 그런 1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가지고 또 역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사에서는 일단은 화성에 먼저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인류를 창출시키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2030년대에는 인간이 마션이 탄생하지 않을까. 아, 정말 예. 그런 삶 저는 사실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 네. 자, 이번 달 말 15년 만에 가장 가까워진 화성을 올려다보면서 여러분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